처음에 지금 여기서 우울적 자리라는 논문, 조울 상태의 심리 발생론에 대한 기고에서 나오는 우울적 자리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오는데, 편집 분열적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라는 이 두 개의 개념이 있죠. 편집 분열적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멜라니 클라인 견해에 의하면 초기 우리의 1년 중에 첫 1분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3개월까지가 일반적으로 초기에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다고,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세계는 부분 대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가슴도 나쁜 젖가슴과 좋은 젖가슴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시기죠.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신체 중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아이가 통합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 어떤 젖가슴을 내사하는데, 젖가슴도 좋은 젖가슴, 나쁜 젖가슴, 엄마의 손을 내사할 수도 있고 엄마의 발을 내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를 따라가면 여러분들 우선 환상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리얼리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 반응하면서 살고, 우리 삶 속에서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내적 세계라는 게 있다고 하는, 인터널 월드가 있는데, 이 내적 세계에 어떤 대상들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외부에 있는 대상들을 자기 안으로 가져가는 작업들이 일어나요. 내사라는 작업이죠. 인트로젝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대상들이, 경험들이 결국 안에 밖에 있는 대상을 레프레젠테이션하는, 밖에 있는 경험들이 내면에 들어와서 내면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데스 인스팅트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타지 세계가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죽음 본능을 타고나서 자기 안에 죽음 본능을 가지고 있지,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죽어버릴 상황이니까 외부 대상에게 투사한다고 보는 거죠. 외부적인 프로젝션이 일어난다. 투사가 일어나면서 투사된 대상을 다시 인트로젝션이 일어난, 내사가 일어나는데, 투사와 내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우리의 마음을 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어떤 다른 일반 환경이론, 특히 대상관계나 대인관계 이론하고 멜라니 클라인이 다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멜라니 클라인은 데스 인스팅트라는 거, 라이프 이즈 더 데스 인스팅트의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대로 본능 이론을 가져와서 대상관계를 접목시켰기 때문에, 한쪽에서 보면 대상관계 이론인데 본능 이론을 그대로 또 수용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애스펙트를 잘 이해를 해야 멜라니 클라인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페어벤 이론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본능 이론은 사라지고 대상관계 중심의 이론, 순수한 대상관계 이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인텔렉츄얼하게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페어벤이 더 액세서블해요. 그렇지만 이 멜라니 클라인의 경우에는 이 대상관계와 본능 이론이 합쳐져서, 거기에다가 이 죽음 본능 이론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아이의 팬터스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팬터스 세계를 어른이 그 아이들의 팬터스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잘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 대상 관계라는 것은 우선 젖가슴이라는 대상이 나쁜 젖가슴이 우리한테 있게 돼. 어떤 사람을 하나의 이런 부분 대상으로 들여왔다는 얘기죠. 아이의 세계 속. 그런데 3개월을 지나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2분기 사이에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움직여 간다는 게, 우울적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부분 대상이 전체 대상으로 통합돼 나가는 과정이라는. 그래서 처음 첫 번째
1사분기라고 할까요? 첫 번째 분기에 첫 석 달 정도에서 느꼈던 것은 거의 이 박해불안 수준이죠. 박해불안이라고 퍼스큐터리 앵사이티라고 하는 게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는 무서운 대상들로 휩싸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쁜 대상들이 많은 이런 그런 시기죠. 패러노이드. 그래서 패러노이드 환자들은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내면 세계가 아주 무시무시한 대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 무서운 대상들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밖으로 계속 투사해서 밖에서도 자기를 공격하는 무서운 대상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나쁜 대상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 안에 좋은 사람이 얼마, 나쁜 사람이 얼마인데 처음 패러노이드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착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나쁜 사람이 100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는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게 박해불안들이 이제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적 자리에 들어오더라도 편집적 불안이 첫 분기에서 느꼈던 그 편집적 불안을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게 대상에 대한 증오심이 있을 때는 이 박해불안이 막 생겨난다는 얘기죠. 내 안에 있는 대상들이 자기를 공격한다. 자기 안에 있는 여러 무서운 대상들이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하는 게 박해 불안이죠. 그런데 여기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라고 하시면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런 편집 불안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나쁜 대상이라고 그래서 아이의 판타지 속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자기가 훔쳐와 버렸던 그 대상이 어머니였는 그 나쁜 젖가슴이죠. 이 나쁜 젖가슴을 자기가 파괴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쁜 젖가슴하고 좋은 젖가슴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된 젖가슴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파괴했던 젖가슴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젖가슴들 같은 젖가슴인데 내가 다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밀어 넣었던 그 대상들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결국 만약에 이 젖가슴을 어머니라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서 자기가 미워했던 어머니하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한 어머니라고 할 때 자기가 판타지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였고 실제로 몹시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죠. 대상을. 아이들이 엄마에게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아이들이 엄마의 젖가슴을 물어뜯기도 하고 온갖 행패를 부리고 아이들이 울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그 공격들을 수없이 퍼부었는데 그 대상이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대상이었다고 이제 느꼈을 때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를 힘들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상실돼 버린 것 그 상실감이나 거기에 대한 슬픔이나 그리고 그 자기가 파괴했던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실감이나 슬픔이나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얘기. 여기에 우울적 자리에 가면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6개월을 이걸 잘 마무리 지면 이런 우울적 자리를 극복해 나가서 건강한 삶으로 통합된 삶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창의적인 삶으로 아이들이 이런 큰 불안을 더 경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우울적 자리를 충분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초기 우울적 자리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어쩌면 우울증에 비슷한 입장이고 어른이 돼서 퇴행이 일어나서 이 초기 우울적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게 바로 우울증을 일으킨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우울불안과 박해불안, 아까 박해불안은 자기가 공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우울불안은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공격하지 않을까, 내 어그레션이 내 대상을 파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죠. 그건 우울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해버릴 그런 내 안에 어떤 공격성을 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여기서 우울불안이 생겨난다. 우울불안은 그러니까 박해불안보다는 차원이 상당히 높은 거죠. 대상에 대한 배려가 있죠. 대상을 자기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어떤 나쁜 대상이나 혹은 자기의 어그레시브한 부분이 좋은 대상을 파괴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서의 어머니건 좋은 대상이건 어쨌든 좋은 대상이나 전체 대상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스스로 파괴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쁜 대상이나 나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부분들이 대상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울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불안과 박해불안이 겹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 우울적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런 우울적 자리에서 이런 불안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방어와 동시에 자기가 지금까지 파괴했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뭔가 기어갖고 싶은, 보상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보상 충동이 굉장히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서 잘 보상과 회복 기제들이 이렇게 작동하려면 아이들이 이런 보상 충동이 일어날 만한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대상에 대한 죄책감을 수반하는 우울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내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싶은 환상들이 이제 생겨나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내적 대상을 확립하는 게 하나의 미션이라, 이 시기에. 그러면 자기 안에서 자기가 박해했던 대상들을 어떻게 잘 살려내서 좋은 내적 대상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이 시기에 달성해야 될 발달 과제라고 보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편집적 공포나 우울적 공포를 지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내적 대상이라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어쩌면 좋은 부부, 좋은 부모 대상들, 이런 내적 대상들, 건강한 내적 대상들을 다시 회복해내느냐. 그래서 좋은 내적 대상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이 시기에 잘 이루어진다면 아이는 좀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편집증의 고착점은 우울적 자리보다 앞서 있다고 보고, 우울증의 고착점은 초기 우울적 자리에 있다고 보는데, 우울증 환자는 결국은 우울적 자리에 문턱에 있으면서 좋은 내적 대상을 안정적으로 확립시키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좋은 내적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평생 어떤 사람의 삶을 평탄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울적 환자에게는 가혹한 초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 가혹한 초자아 얘기는 우리가 프로이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가혹한 초자아는 프로이드가 생각한 초자아보다 훨씬 더 초기에 형성되는 초자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거세 공포를 일으켰던 남근기 시절에 부모 대상으로부터 형성되는 그런 초자가 아니고 여기에 초자는 실존적인 두려움을 일으켰던 초자들이죠. 그래서 편집적 공포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안에서 있는 편집적 공포가 만들어내는 박해감과 박해감도 이 우울증 환자에게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울증 환자에게는 이 편집적 공포로 오는 박해감과 더불어 죽어가는 대상이나 혹은 죽은 대상들이 이 죽어가는 대상이나 죽은 대상은 뭐예요? 자기의 공격성이나 자기 내부에 있는 나쁜 대상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죽은 대상이나 죽어가는 대상이 이 내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내면 속에 있는 이런 죽은 대상이나 죽어가는 대상들이 원래 자기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본래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원망이 이 속에 가득히 있다는 질책이 있다는 왜 나를 이렇게 몹쓰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아이의 세계 속에서는 이 죽어가는 대상들이 자기를 살려내라고 아우성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우리가 아비규환의 모습이죠.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대상들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대상들, 죽어있는 대상들이 나를 죽였으니까 나를 살려내라고 아우성치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다면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잖아요. 이 속에 아이가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내면 세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우울증 환자는 바로 이 초기 우울적 자리에서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게 그래서 우울증의 고착점을 초기 우울적 자리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이런 이 고통스러운 이런 불안 상황에서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울적 자리에서 발달 과제는 유아의 중심적인 과제는 충분히 좋고 안정적이고 전체적인 내적 대상이 자아의 핵심에 확립되도록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런 좋고 안정적이고 전체적인 내적 대상이 자기 안에 확립되지 못하면 결국은 편집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발제자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방어 기제에 대한 얘기는 초기에 우울적 자리에 있기 이전 처음에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부터 어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는 분열이나 이상화나 영어로 좀 설명을 하면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게 분열이죠. 그게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은 이상화. 그리고 바이올런트 익스펄션이라고 원문에는 쓰고 있는데 그게 가혹하게 밖으로 내모는 축출이라는 얘기. 바이올런트 익스펄션. 그리고 어나이얼레이션이라는 게 박해자들과 증오스러운 자기의 부분들을 멸절시키는 이런 이런 방어들이 이전부터 쓰고 있었죠. 우울적 자리에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쓰던 그런 방어 수단은 계속해서 쓰겠지만 거기에 붙여서 조적 성격을 가지는 다른 방어 기제를 이때 사용하게 되는데 심리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이 조적 방어들이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들 중에 심한 사람은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우울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어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조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매닉한 상황에 간다는 거죠. 자기가 전능 환상에 젖어 있는 시기죠. 디프레시브한 거와 매닉한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디프레션이 심해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이 매닉한 상태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편집분열적인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뿐만 아니고 거기에
마지막에 덧붙이는 게 그럼 이 우울적 자리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어린이 정신분석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보상과 회복 기제들의 서술하고 있지만 우울적 자리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면서 보상 충동이 심리 발달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조금 다시 설명을 한다면 좋은 대상에 대한 죄책감을 수반하는 우울적 고통은 회복의 소원들과 좋은 내적 대상을 회복시키는 환상들을 외적 및 내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이러한 소원들의 좋은 내적 대상에 확립이 달려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내적 대상을 확립해야 이 우울적 자리의 불안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책감이 필수적이죠. 좋은 죄책감에 대해서 수발하는 우울적 고통은 있는데 회복의 소원들과 그래서 회복시키고 싶은 소원 그리고 내적 대상을 회복시키는 환상 이런 것이 내외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소원들과 환상들이 좋은 내적 대상을 확립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내적 세계를 형성해가고 그들의 증오심과 가학성이 활성화될 때 좋은 대상들이 어떻게 외부적 및 내부적으로 그리고 파괴된 것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랑으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도와 조울 상태와의 관계 논문에서 드러나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문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시 나타나는 어머니와 그녀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는 어때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과정을 거쳐오고 우울적 자리에 왔지만 끊임없이 과거에 나쁜 대상들을 공격했던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통합된 대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이 부모 특히 어머니를 가혹하게 공격하고 살해하고 부모의 가진 것을 모두 훔쳐냈던 이런 자기의 전과가 있죠. 이 전과가 있는데 그때 자기가 공격했던 그 대상이 죽어버렸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이게 우울불안인데 그래서 이 자기가 공격했던 대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소원이 생겨난다. 그래서 보상해서 회복시키고 싶은 욕구가 이런 소망과 죽어가고 있는 대상, 어쩌면 자기가 공격해서 심하게 상처 입은 이 대상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환상. 그래서 자기가 공격했던 어머니가 온전하게 되살아올 수 있도록 자기가 회복시키고 싶은 소망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하는 엄마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의 판타지 속에서는 엄마는 수없이 죽었는데 만약에 이 엄마가 영원히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여기서 성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공격해서 자기가 살해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기 판타지 속에서 다시 회복돼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행복해지죠. 그런데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초기 불안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다 보면 이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처참하게 공격하는데 이때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분열된 상태에서 나쁜 대상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이 시절에
이때 이 자기가 공격했던 나쁜 대상이 좋은 대상이기도 하다는 이런 우울적 자리에 있으면서 그 대상들을 살려내고 싶은 소망과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때 거기에 그 소망에 걸맞게 부모가 살아나줘야 된다. 근데 이 부모가 영원히 죽어버리면 이 아이는 이 대상이 살아날 확신이 없어지니까 부모가 이때 자기가 공격했던 대상이 전혀 상처 입지 않고 다시 회복돼서 자기를 돌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탄력성에 확신을 시켜준다.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내가 공격했으면 그것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공격해서 죽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 자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아이의 적대감이 갖는 아이의 전능성을 이제 줄여준다는 얘기. 내가 엄마를 환상 속에 죽였는데 엄마가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환상이 이게 전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이해하게 된다니. 만약에 내가 공격한 그 대상이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나의 전능감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60이 되는 환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20대 때 자기가 환자일 때 동료 환자 한 사람이 기차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전화 답변을 친절하게 안 해줬던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전능감이 그렇게 평생을 이 사람을 죄의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엄마를 그렇게 살해했는데 엄마가 정말 자기를 버려버렸다고 하면 엄마는 죽어버린 거죠. 근데 엄마가 살아나서 자기를 돌본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한다고 다 대상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전능한 게 아니라는 그 전능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자기 스스로 부모 대상, 그 자기가 공격했던 대상이 회복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는 것은 아이의 엄청난 자산이죠. 내가 힘들게 했지만 내가 이 부모 대상이 회복해서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커지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의 환상 속에서 계속 어머니를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머니는 자주 보이지 않고 어머니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느껴질 때 아이는 우울적인 박해 불안의 지배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박해 불안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울 불안과 박해 불안 이 두 가지가 마스터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모습인데 초기 우울적 자리에서 더 성장이 안 되고 있다면 아이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이들의 환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특히 어머니가 이 아이의 환상 속의 공격성을 컨테인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에게 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에게 보복하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데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부모는 보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아이를 버려버릴 수 있다는 심리적으로.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면 아이를 한 곳에 내밀어 놓고 아이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내버려 두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머니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공격했던 대상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랑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는 자기가 공격한 사람을 회복시킬 능력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이제 이런 아이로 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임상가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컨테인 해주고 그 공격성이 언어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현대정신분석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처음부터
이 초기 환자들은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전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게 돼요. 근데 이 공격 대상을 이때 해석적인 접근이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아니면 또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당신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가졌던 화가 많았던 분 같아요. 저한테 그게 전이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은 반격할 수도 없도록 치명적인 어떤 공격으로 느끼죠. 그래서 이분들은 또다시 대상이 죽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기가 공격한 대상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죽은 대상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는데 상담자가 다시 죽은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살아남는 것이 상담자의 서바이벌이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이 초기 환자들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모든 테크닉에 앞서서 상담자가 살아남아야 된다. 상담자가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내담자가 자기가 회복할 가능성, 자기 스스로 회복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처 준 사람을 회복시킬 가능성, 그리고 자기가 사랑할 능력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자기하고 만난 사람은 다 죽어버리거나 자기를 버려버리거나 하는 대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이 초기 인사이트들은 실제 여러분 임상 상황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담자 궁극적으로는 이 내담자의 어린 시절에 가졌었던 편집분열적 자리나 우울적 자리에서 이분들이 느꼈었던 소망이나 환상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이분들을 품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얘기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정신, 이분이 봤던 큰 그림, 그리고 판타시라는 세계, 내적 세계가 외적 세계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